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영화관이든 TV든 인터넷으로든 누구나 한 번쯤 봤으면 싶은 영화를 끄집어내 다시 이야기해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지나간 시간을 추억해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남아있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강은선, 최신웅의 시네마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실 고발자들을 후원해주세요.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해온 4대강 독립군들이 다큐멘터리 4대강 구역자와 저항자들을 제작합니다. MB와 구역자들에 저항하면서 10년의 삶을 희생해온 독립군들의 어깨를 한번 두들겨주세요. 펀딩에 참여해서 오늘도 찬바람을 맞으며 죽어가는 강과 함께 아파하는 진실 고발자들을 응원해주세요. 4대강에 수장시킨 민주주의를 인양해주세요. 모든 후원자는 다큐멘터리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기재합니다.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4대강 구역자와 저항자들 기사를 클릭하시고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4대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저희 아는 것입니다의 유이한 예능 팟캐스트의 시네마 공화국 유입니다. 유이입니다. 염살롱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이 공화국 국정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네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대전일보에서 문화 관련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강은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각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각하 마음에 드십니까? 강각하. 네, 아니요. 다음 분은요. 네, 시네마 공화국의 실세 총리로 떠오르신 것 같아요. 예, 메트로 신문 세종에서 남다른 활약을 하고 있는 미래 영화 감독 최신웅 기자 나오셨습니다. 최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각하 잘 모셔야죠. 네, 열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 강각하께서 강각하 이게 발음이 강각하 갑각류 같은 느낌인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 지난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닮은 것 같아요. 오늘도 녹음 시간 거의 1시간 가까이. 네. 푸틴이 왜 늦는 걸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역시 각하들은 보좌를 못한 제 책임입니다. 첫 방송 녹음해 보셨는데 주변 분들 어떻게 혹시 반응 좀 들어보셨어요? 주변 분들이 많이 안 들으셔가지고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강각하께서는 어떠셨나요? 네, 저도 직접 제가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라고 했는데 별다른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안 봤나 보네요. 홍보 좀 신경 좀 쓰십시오. 네. 오늘 시네마공화국 우리 두 번째 국정회의에 올라온 영화는 바로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두 분도 이 영화 보셨죠? 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예, 우선 베테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 각하께서는? 굉장히 어떤 분야에 좀 능숙하면서도 근데 좀 전문적이고 예, 능숙하고 근데 그 좋은 뉘앙스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사실은 딱 떠오르진 않고요. 네.
그냥 능숙한? 네. 예. 우리 저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라고 할까요? 한 분야에 좀 오래 이렇게 해서 일종의 장인 뭐 이런 분들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원래 베테랑의 사전적 의미가 퇴역 군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브 의미로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한 그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기 네네. 때문에 좀 능숙하고 이런 의미가 이제 파생으로 있는데 원래 이제 퇴역한 군인들을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네. 좀 베테랑 하면 어쨌든 한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황정민이 아마 베테랑의 그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찰 뭐 이런 이미지일 것 같아요. 네, 제목이 지어진 거는 이 영화는 네 유승환 감독 작품이죠. 우리 각각께서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한 뭐 감독이나 배우들 얘기 좀 해줘 보시죠. 네,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2015년에 이제 개봉한 류승환 감독의 9번째 장편 영화고 황정민, 유해진 씨가 주연 배우로 나왔습니다. 유아인. 유아인, 예, 유아인 씨죠. 유아인. 큰일 났네. 네. 제가 재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카메오로 마지막 이제 마동석 등 이제 감독의 아트박스. 아트박스 사장으로 나왔던 전작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다수 이제 다시 출연한 영화고요. 이 감독은 류승환 감독이 천민 자본주의를 이제 많이 좀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답 재벌가 문제를 이제 종합 세트로 다루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류승환 감독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액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류승환 감독의 데뷔작 죽거나하고 나쁘거나에서도 화려한 액션을 선보였고 또 그 감독이 엄청난 액션 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유승환 감독이 찍은 모든 영화에는 액션이 나오고 또 액션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유승환 감독은 그 동생분도 유명한 배우죠. 유승범. 유승범의 그 형이고, 네, 형제가 다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이 중학생 때 1년 차이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충격이 많았겠죠.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고 좀 센 영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예전에 보면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뭐 이런 영화들부터 해가지고 또 배우 생활도 좀 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잘생기시니까. 짝패에서는 주인공 역할도 네, 했었고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에서는 뭐 거기서 설경구 동생 역할로도 나오셨고 그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에서는 짜장면 배달부로도 나왔다고 하네요. 뭐 우리 이제 그 오늘 다루는 베테랑 말고도 부당거래. 네네 맞아. 이거 대전에 찍은 거 아시죠? 네. 부당거래. 그 청사 그러니까 건너편 잔디광장. 그렇죠. 네. 그 보람의 공 무슨 아니 그 정부 청사 대전 앞에 청사 앞에 있는 그 광장 공원에서 찍었더라고요. 거기는 그 여의도 공원처럼 이렇게 해서 그 왜 누구였죠? 그때 유승범하고 둘이 서로 뭐 이렇게 자료 내밀면서 그 장면 찍었던 것도 있고 대전이었구나. 대전 그 검사 있잖아요. 유승범 뭐 미용실 가서 머리 만지는 거 가지고 타이머드 앞에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짝패에서도 이렇게 맥주 가게가 나오는데 그것도 궁동이거든요. 그 영화 촬영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대전 영화 많이 찍어요. 많이 찍어요. 변호인도 변호인도 많이 찍고 옛 도청사에서도 찍고. 공유가 그 물대포 만든 것도 직접 봤습니다. 도가니요. 예, 도가니 대전 법원 앞에서 김밥 천국에서 김밥 사들고 가다가 봤어요. 뭔가 하고. 그 대전에 이제 그 영화 큐브 맞나요? 그 시설이 이제 들어서가지고 네, 스튜디오 큐브. 네. 영화 촬영의 메카가 될 것 같아요. 한국의 헐리우드. 그죠. 예. 메카가 유명해요. 헐리우드 유명해요. 둘 다 도시 이름이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근데 메카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헐리우드까지는 제가 거기 직접 이제 오픈할 때 가봤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세트장 아니요 제가 스튜디오 큐브를 직접 가봤는데 미국 아직 못 가봤네요. 아이고. 네. 언제 한번 저희 셋이 한번 같이 가시죠. 한번 가시죠. 네. 갔는데 세트장은 생각보다 조금 이제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지고 다만 이제 창고형으로 CG까지 가능한 그 세트장은 앞으로 충분히 이쪽이 그 메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트럼프 앞에서는 메카보다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그쵸? 예루살렘. 뭐 수도 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뭐 우리 유승환 감독은 뭐 이 정도로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또 황정민 씨가 여기 주연 배우로 출연했죠. 황정민 씨는 정말 최근에도 굉장히 정말 소처럼 일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배우인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그때 영화마다 굉장히 그 다른 캐릭터를 또 확실하게 또 보여주는 그 명품 연기를 선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 특수 강력 사건 담당 그
형찰 형찰? 예, 형사. 형사를 맡고 있는데 그 형사 역할에도 굉장히 정말 베테랑이라는 그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그 맞춤형 연기를 선보였고 자연스러워요. 네, 그쵸? 엄청 자연스럽고요. 뭘 하든 그 역할이 몸에 맞는 배우인 것 같아요. 황정민 씨가 처음 데뷔작이 뭔지 아세요? 장군의 아들에 나왔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에서 그 술집 종업원 역할로 예, 단역으로 처음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 황정민 배우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됐었던 장면은 저는 그 청룡 영화제인가요? 그래서 밥상 얘기했었죠.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은 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받아도 되는지. 그렇죠.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그걸로 굉장한 호감을 좀 샀던 개념 황정민 배우로서. 씨가 실제로 이제 들은 얘기에 하면 영화를 촬영하고 이럴 때 개런티를 받으면 그 일정 부분을 아예 떼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떼서 아예 스태프들 밥을 사는 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꼭 영화 때마다 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황정민은 그리고 굉장히 다작 배우인 것 같아요. 영화 굉장히 많이 출연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좀 전에 얘기한 너는 내 운명 말고도 그 댄싱 퀸에서는 또 시장 뭐 서울시장 나가는 뭐 네. 그런 역할도 했었던 것 같고 신세계 또 유명하죠. 들어와 들어와 국제시장도 예, 했었고 아수라 그건 되게 나쁜 역할로 나왔었죠. 네, 아수라 곡성. 그 히말라야에서는 어몽길 씨 그렇죠. 역할도 네네. 했었고 전설의 주먹에서는 또 UFC 같이 그렇죠. 격투기 이런 것도 했었고 검은 집에서는 그 보험회사인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보상하는 그런 것들. 검사회전도 있었죠. 네. 그것도 되게 자연스러웠던 거고. 바람난 가족. 여기서는 또 성기 노출됐어요. 보셨어요, 강성 기자님? 아니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것 같은데. 저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나죠. 주로 여자 배우들을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는 연기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뭐 그런 배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군함도에도 나왔는데 네. 군함도가 이상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많이 묻힌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저는 뭐 논란보다 일단 그 스토리가 굉장히 좀 빈약했고 보다 저 작거든요. 작고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까지 사실은 그 군함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많이 좀 약간 기대를 했는데 저도 기대 많이 막상 했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류승환 감독의 어떤 그 한계만 좀 보여줬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이제 그 공감을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기회가 되면은 아직 군함도는 TV에서 많이 안 해주잖아요. 그죠. 한 내년쯤 되면은 아마 이제 많이 해줄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그때 한번 다 공화국의 안건으로 좀 올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아인 씨가 여기서 또 주연 배우로 활약을 하죠. 유아인 씨 요즘은 영화는 잠깐 쉬고 있는데 또 다른 것 때문에 그 뜨거운 이슈를 몰고 있잖아요. 여성하고 네. 이제 설전이 있었죠. 네. 근데 여기에서 유아인 씨는 이제 재벌 3세를 연기하는데 왠지 재벌 3세지만 네. 2세 아니고 3세요? 2세가 아니고 재벌 3세인데 그 묘하게 약간 유아인 그 배우의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가 사실은 별로 밉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악행을 많이 하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진짜. 나쁜 사람인데 뭔가 나빠 보이지 않고 나빠 보이던데. 네. 물론 나쁘죠. 그 스토리 상에서 돈 주면서 이렇게 서로 때리고 뭐 하라고 이렇게 하고 본인은 이제 관망하고 굉장히 이제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약간 진정성이 보이는 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유아인이 완득이에서는 되게 멋있었는데 저는 이 베테랑 보면서 완전히 깼는데 저도 완득이 때 연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잔잔하니 그랬고 유아인 씨 본명 뭔지 아세요? 어몽석? 어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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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울려요 좀.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 홍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구나. 이름 본명이 어몽식이고 이분 또 저기 뭐 연상의 여인들하고 작품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김희애 씨랑 같이 미래. 그래서 김희애 물광인가 뭐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에서 좋아의 전가 그 이미연 씨하고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결혼 같은 하는 뭐 작가하고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유아인 씨 영화 중에서는 전 사도 되게 좋게 봤습니다. 예. 그 사도 초반부에 이제 자결하라 해서 뭐 이렇게 머리를 막 찢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머리가 찢어서 피가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연기에 몰입을 잘한다. 뭐 이런 진정성 있는 배우. 그 사적 감정이 막 개입이 되네요. 유아인 씨 최근 근황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다음 작품이 이창동 감독의 버닝 뭐 이 영화를 이제 버닝이요? 예, 캐스팅돼서 뭐 찍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버닝 하면 저는 옛날 버닝 알죠? 그 미시시피 버닝 가위로 모가지 자르는 영화 있었어요. 그 공포 영화. 네. 그런 영화 있었습니다. 아, 그 하도 무서워갖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유아인 씨는 예, 병역 면제라고 그러네요. 네. 네. 몸이 그 골종양이라는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깨 부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병역은 면제 최종적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 뭐 그밖에 유해진, 뭐 오달수, 그쵸? 장윤주, 정웅인 뭐 이런 분들 천호진 씨까지. 아, 네, 그랬죠. 뭐 영화 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 내용은 뭐 다들 청취자분들이 아실 것 같고 우리 좀 주요 장면이나 아니면 생각나는 포인트들을 좀 자유롭게 얘기해 보도록 해보죠. 우리 예 최총리께서 예, 좀 예, 네. 얘기해 주시죠. 뭐 이 영화에서 단연 주요 에피소드라고 하면 그 이제 정웅인 씨가 맡았던 백이사 분이 그 백이사, 네. 백이사가 아니라 백이사. 발음이 네. 좀 안 좋나요? 그 아마 이 영화의 주요 이제 모티브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조태호 그 기획조정실장실에 가서 뭐 맞는 장면이죠. 뭐 거기서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아들 보는 앞에서 그 권투시합 어떤 하듯이. 이게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재벌의 어떤 정말 그 악랄함이라고 할까요? 막 이런 것들 또 인간을 무시하고 막 이런 것.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 대목에서 했던 유명한 대사가 어이가 없네였었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400 얼마인가요? 그거 이제 못 받은 420. 돈 시불 응, 임금.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들을 준다는 명목으로 때리고 이제 거기다 웃돈 얹어가지고 뭐 약값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모티브를 했다고 합니다. SK의 최태원 회장의 이제 사촌 동생이 최철원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물류회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최철원 씨가 어떤 이제 분이 부당해고 탱크로리 기사거든요. 부당해고에 이제 항의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폭행을 했습니다. 맥가 폭행 사건이라고 야구 방망이로 때렸어요. 그리고 2천만 원을 줬거든요. 한 대에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러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맞다가 살려달라고 이제 탱크로리 기사가 그러자 한 대에 300만 원씩이라고 하면서 다시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구속 기소가 됐지만은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고요. 그리고 맥가 폭행 피해자는 오히려 맞은 분은요 네.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네. 그 담당 검사는요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검찰을 그만두고 SK의 그룹 전무 임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 여기서 나왔던 그러니까 영화에 나왔던 인물들이 다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회장 옆에 있던 그 검사라든지 또 경찰, 정보문, 예, 재벌 편들어주는 경찰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SK 비단이 SK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재벌 폭행 사건은 굉장히 많죠. 우리 저희 방송에 이제 재석호 브리핑에서 얼마 전에 얘기했던 김동선 씨 한화, 예. 그분은 올해만 두 건이거든요. 하나 유명하죠. 올해만 두 건이고 그 아버지도 그렇고. 하여튼 이 재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나쁜 안 좋은 정서, 네. 그거를 좀 자극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영화도 뭐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재벌을 이제 거의 최정점에 두고 그 재벌 밑에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유승환 감독이 야 정말 모두까기 신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낀 게 종합 세트죠. 뭐 언론, 검찰, 뭐 공권력 뭐 아주 다 까더라고요. 근데 그게 국민들이 그 당시가 약간 좀 뭐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한참 그런 거에 대해서 불신이 많고 이런 시기여서 그랬는지 많이 공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벌들이 여기에서 뭐 재벌 어쨌든 뭐 주인공이 재벌이니까 조태호 아버지가 이제 검찰에 한번 출두하잖아요. 네네. 어떤 모습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찰에 많이 출두할 봤던 때. 그 네. 휠체어, 네. 되게 아픈 모습. 네, 뭐. 꼭 마스크 쓰고. 그거 원래 처음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데뷔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데뷔를 네. 네. 한보 예전에 이제 정태수 회장이라고 있었거든요. IMF. 한보 철강. 네네. 그분이 IMF 때 이제 우리 그 부도나고 막 이럴 네네. 때 처음에 갈 때 어떻게 했냐면 휠체어에 링거에 마스크. 네, 처음으로 선보이신 분입니다. 데뷔하신 분. 그 이후로 쭉 이제 재벌 총수들이 웬만하면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안기 맥스파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이럴 때 그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여론이 안 좋았어요. 이제 일본에서 귀국을 하는데 기자들이 공항에 몰렸을 거 아니에요. 다리에 깁스하고 휠체어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복대를 하고 와요.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복대를 하고 옷을 입어요. 옷을 입고 복대를 해요. 옷을 입고 복대를. 근데 저는 잘 복대를 안 생각해보세요. 해봐서 제가 하신 허리 분이 디스크 같은데요? 수술을 받아봐서 네.
보통 이제 나갈 때는 아내 얘기 하는데. 그렇죠. 나갈 때. 네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최 기자님이 공항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는 아내.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는 이제 옷을 입고 그 밖에 복대를 그거는, 하신 네. 네. 보여지긴 게 아니냐 뭐 이런 드레스 얘기도 코드였네요. 있었던 것 같고요.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차 회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1,000억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맞아요.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진단서 낸 거에 아프다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폐결절, 심낭 이상, 고혈압, 동맥경화, 뇌경색 이런 게 발병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20배가 높다. 그래서 보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잘 살고 계시죠. 그죠. 네, 맞아요. CJ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 어때요? 그분은 1,600억 정도 횡령 배임 혐의로 이제 구속이 돼서 3년형을 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 이제 불치병이 있다고 나 불치병이 있어요. 샤르코 마리투스 뭐 이름도 기관 어렵죠. 유전이라고. 예, 근육 위축되는 네. 뭐 그런 병이래 희귀병. 그래서 구속된 지 4개월 만에 병원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거기에서 치료받다가 광복절 특사로 나오세요. 근데 정말 이분이 죽을 것 같다. 제발 감옥에선 죽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완쾌가 되셨습니다 거의. 그래요? 잘 살고 계십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휠체어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냐면은 앰뷸런스의 그 침대에 실려오는 거 그거는 이제 태광 실업의 태광그룹의 이선의 상무 이분이 태광 이호진 회장 어머니거든요. 네네. 이분 출두할 때 이제 앰뷸런스에 병원 베드 이렇게 응급 베드 이거 타고 오시는 이제 그런 신공들을 보여주셨죠. 어쨌든 재벌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이렇게 하는 모습들 몇 번 본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게 박지원 의원 염색 같은 안 하고 거죠. 예전에. 예. 어디 출소하고 이럴 때 꼭 염색 안 하고 머리가 부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탔던 모습 기억나요. 김무성 전 그 새누리당 대표도 면도 안 하고 빨래하는 예, 맞아. 그런 모습들도 있었었고 그 이주영 장관이었네요. 해수부 장관 네네. 그 세월호 때 세월호 때. 일부러 면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장면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화에서 우리가 재벌을 비판함에 있어서 그런 재벌들의 디테일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기억나는 그 장면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해진 씨가 보여주는 그 자본주의 천민주의자의 어떤 끝판왕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본인이 어쨌든 그 조카 때문에 억울하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이나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걸 그냥 가만히 다 수용하는 그런 어떤 패배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재벌의 이런 어떤 부조리한 시스템을 직접 그 겪는 사람이 바꾸지 않는데 이걸 누가 알 수 있으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달콤한 유혹 같기도 했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도 잡아보지 못한 그 운전대 한번 잡아보자 뭐 이런 말을 사장 했었죠. 명함 한번 파보자. 사장 명함 한번 박아보라고 뭐 이런 그, 것들. 네 맞죠. 그 장면이 실컷 때리고 나서 골프채로 때리고 나서 장어였던가요? 그 장어를 네, 먹여주면서 얘기를 하죠. 굉장히 고모부라고 상징적인 돼갖고 밥 한 번 제때 먹구나 하면서 상징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엄청 이제 괴롭힘을 이제 당하는 사람이 그 가해자한테 한 번의 어떤 뭐 좀 선의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 그 선의를 가지고 그 가해자를 판단하는 그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증후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죠? 병리학. 네, 증후군이 영어로 신드롬이죠. 네, 네. 뭐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신드롬.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그 병폐적인 모습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거와 좀 반대적으로 저는 천호진 씨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그 광역수사대장으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황정민이 이 재벌이 그 껴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사건을 갖고 왔을 때 이제 본능적으로 이거는 좀 큰 건이니까 하지 말자라고 이제 회피했다가 나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경찰이 막내가 이제 칼을 맞고 오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이걸 수사를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입체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저희 조직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중간 이제 그 책임을 지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이제 좀 많이 비정상화된 그 사회에서 얼마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당시 영화 볼 때도 굉장히 좀 카타르시스를 여기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요. 뭐 언론도 사실은 뭐 기자분들 두 분 기자분이시니까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사실 현실 장벽이 꽤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거를 과연 얼마큼 좀 더 사실에 가깝게 취재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소위 말해 마사지가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굵직굵직한 건 아닌데 이 영화 보면서
이 로고가 신진그룹 로고가 두산 그 그룹 로고랑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또 두산에서 싫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이미지로 안 나왔으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이제 충청도 사람들이니까 좀 기분 나쁜 거. 막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막내가 충청도 사투리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네. 뭐 이게 뭔지 아리우 막 이러고 하는데 막내 캐릭터가 이상하게 충청도 캐릭터는요. 영화 속이나 어디 TV에 드라마에 나오면 다 웃긴 캐릭터로 나와요. 맞아. 근데 충청도 사투리는 웃긴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웃긴 모습으로 나와요. 그것도 굉장히 뭐랄까 언어적으로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주는 그런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투리 쓰면 굉장히 막 뭐라고 해야 돼? 터프하고 막 이런 이미지. 추진력 있고. 충청도 사투리하면 왠지 꼬봉에 막 좀 웃기고 느리고 뭐 이런 캐릭터들.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는가 저 그런 생각을 좀 충청도 사람으로서 많이 해봤습니다. 류승환 감독도 그 아산 사람이잖아요. 네. 온양에서 네, 자랐는데 본인 어떤 경험적인 건가? 왜 아니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딱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많이 상당수가. 뭐 전라도 하면 보통 조폭의 그 사투리가 조폭 이미지를 되게 많이 연상시키고 뭐 아그드라이 뭐 주워버린다 뭐 이런 거. 응? 형님 나오셨습니까? 뭐 이런 것들. 뭐 경상도는 좀 터프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의리 있고 뭐 이런 이미지. 충청도는 느리고 좀 멍청하고 웃기고 아버지 돌 굴러 가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 뭐 예를 들어서 검사, 의사 이런 좀 소위 말하는 전문 직종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 영화나 어디에 등장할 때 캐릭터로 충청도 말 쓰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법정에서 증인 말해봐요 뭐 이렇게 되면 몰입이 안 되잖아. 웃겨가지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말해봐요라고 하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현실에서는. 근데 실제로 해유 뭐 이런 충청도 분들도 그런 걸 많이 쓰시나요? 전 거의 못 쓰는 본 것 분들 같은데. 꽤 이슈. 충남 쪽에나 이제 가셔야 조금 계시지. 네. 거의 충북 이런 데는 오히려 강원도 충북은- 사투리 쓰거든요. 맞아. 강원도도 웃기게 나오잖아요. 감자바위 뭐 이런 거 뭐 그랬어요 뭐 이러고. 아무튼 네, 이 언어 가지고 이 미디어가 그런 영향도 많이 끼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이 서도철 형사의 범법행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인공이면은 무조건 관객들은 그 사람 편이 돼요. 그 영화 안에서는 보통. 근데 그 사람이 저지르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는 보통 눈을 감거든요. 예전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인생 영화 말씀드렸지만 양들의 침묵에서 렉터 박사가 주인공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 탈출할 때 저도 모르게 응원을 했다니까요. 아, 경찰 죽이는 걸 응원을. 그러니까 사실은 탈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살인마고 그쵸. 나쁜 놈인데. 근데 저 걸리면 어떡해? 막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생기더라고. 그런 것들. 그렇다면 감독에 대해 영화를 연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상 받았잖아요. 그 조나산 댐인가요, 그분이. 근데 이 서도철도 처음에 술 얻어먹으러 가서 조태호를 만나잖아요. 비싼 술집 같은데 연예인들 막 다니고 하는 그런 데 가서 술 이렇게 접대받고 하면은 그건 지금으로 그때는 뭐 영화 나올 때는 그 법이 없었지만 김영란법에도 저쪽이 되고 그리고 향응을 제공받는 거니까 그것도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누구죠? 그 실장 있잖아요. 그 건설에서 용역해서 하는 그 사람. 같이 이렇게 소장. 그 사람 그 사무실에 여직원 협박해갖고 핸드폰 뺐잖아요. 이거 조사하면 다 나와. 콩밥 먹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그거 굉장히 심증만 가지고 이게 사람한테 가가지고 협박해서 이렇게 뭐 뺏고 뭐 때리고. 근데 그것도 수사 기법 아닌가요? 아니죠. 압박하는 어떤 수사 기법으로 영장도 없이 그렇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이제 큰 죄예요. 그건 수사 기법이 아니라 예를 들어 소환해가지고 영장을 가지고 직접 와서 이제 뭐 수사하는 과정이면 모를 갑자기 찾아가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그 인권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거고요. 아마 그 불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당방위다 하고 막 때리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방망이에 피 묻혀가지고 지문 닦고 이런 것들 그 증거 조작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심각한 범죄일 것 같은 것 같고 조태호가 인도 분들인가요? 식당에서 이제 밥 먹는데 가서 행패 부리죠. 그 폭행죄거든요. 그것도 영장 없이 가서 한 거니까 그런 만약에 경찰들이 그러니까 영화에서 조태호가 나쁜 놈이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 사람 베테랑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정부에서 이게 했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한 거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오히려 공권력의 남용. 그렇죠. 경찰들의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용인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함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되게 날카로우시네요.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피소드야.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 그렇게 큰 반전이나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오락물로 이렇게 계속 마동석이 최고의 반전이었죠. 뭐 쫓아가고 뭐 싸우고 뭐 이런 거라서 크게 뭐 이제 주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좀 씁쓸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영화 마지막 후반부에 그 아파트 모델이 이제 조태호를 찾아가서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대사가 뭐 처음에는 막 싸우고 뭐 나쁜 놈아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나 광고만 연장해줘. 그럼 뱃속에 있는 애 내가 지울게. 이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보면서 야 마약보다 우리는 지금 돈이란 거에 더 중독돼 있는 그런 쓸쓸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좀 보면서 참 많이 기분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 서도철 부인 진경 씨인가요? 그분이 그쵸? 했던 네. 대사 있잖아요. 우리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그 말이 좀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사가 이제 조금 정정하면 이제 서도철 형사가 그 약간 재벌 편들어주는 경찰한테 그 하는 얘기거든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그 수갑 들고 그렇죠. 쪽팔리게 살지 말자 뭐 이런 건데요. 아니 부인도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에 그래요? 와가지고 부인이 그 뭐죠? 뭐 명품 빼고 돈 갖고 오니까 네. 그거 거절한 다음에 야 서도철 하고 찾아와갖고 맞아, 야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이렇게 하고 나가는 장면. 근데 이게 요즘 많이 이제 알려진 얘기긴 한데요. 이게 그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이렇게 사석에서 많이 쓰는 얘기라고 해요. 그건 우리 돈이 없지 가오가 네, 없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말도 근데 이제 멋있었어. 그거를 이제 유승환 감독이 기억해놨다가 이 영화에 이렇게 활용을 했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신 얘기인 것 같아요. 가오도 아마 일본 말일 건데. 그렇죠. 근데 강수연 씨는 돈 많잖아요. 많죠. 돈도 근데 있고 뭐 가오도 있는 분이 재벌에 비해서는 약간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아유 그 저기 뭐야 제가 아까 그것도 빼먹었네요. 서도철 형사 그 범법 행위 중에 이거는 큰 건 아니고요. 그 백이사 부인이 경찰서에 찾아오시죠. 바카스를 건넵니다. 그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 당시에는 법 적용이 안 됐지만은 네,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커피 한 잔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정고문 그 재벌 회장 옆에서 이렇게 줄 예. 그분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검사 그 뭐 SK로 그런 것 영입됐던 같아요. 네 그런 뭐 그러니까 고위직 출신들이 대기업에 영입된 사례들이 참 많죠. 그렇죠. 특히 검찰 출신이나 아니면은 뭐 행정부에서 뭐 그 1급, 2급 이런 출신 분들은 관련 기관에 많이 가서 전관예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상임이사니 뭐 이런 감사 뭐 이런 걸로 많이 가서 그리고 또 기억나는 장면은요. 그 이제 최상무가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풀려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도철 형사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이러는데 이제 갑자기 그 이제 수행원이죠. 그 유아인 조태호의 수행원이었던 분이 딱 나오면서 발목 돌아가신 나오면서 그분이 증인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영화가 이렇게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왜 인상적이었냐면 그분도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잖아요. 그렇죠. 엄태구 씨. 그죠. 네. 그 수행원. 근데 이제 그 유해진 씨가 최상무가 이런 얘기해요. 그 사람 증인석에 세울 자신 있냐고.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분들이 그걸 하기까지 얼마나 진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용기를 내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이런 부당한 일들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서도철 형사가 갖고 있는 좀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을 우리 저는 좀 나쁜 얘기를 보면은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 전세 자금 대출 그 연장을 해야 되니까 인감 도장하고 뭐 놓고 가라고 부인이 그러니까 막 이제 야 우리 집 전세 뭐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서도철 형사가 자기 아이 안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사나이는 대출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거든요. 좀 비뚤어진 남성 우월주의. 맞아요. 그런 게 은연중에 이렇게 쌓이면은 야, 남자가 뭘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저도 이게 젠더 측면에서 이게 그런 것들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면 되게 무거운 얘기만 하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웃기고 오락 영화거든요. 오락 액션 영화예요, 이게. 이게 시네마 공학의 그 우리 취지예요, 취지. 네. 누구나 봤음직한 영화를 꺼내가지고 좀 다른 각도로 얘기를 풀어보자. 근데 보면 꽤 그러니까 재밌고 이런 장면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의 A부터 Z까지 파헤쳐 봅니다. 재벌 백과 사전. 우리나라
재벌들이 어떻게 해서 재산을 모았고 인맥을 형성했고 어떤 불법 행위들을 통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류현수 공인회계사,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그리고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가 파헤쳐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시네마공화국 두 번째 국정회의 영화 베테랑 편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두 분은 이 영화가 꽤 관객이 많이 들었었죠. 아까 우리 강각학에서 1,300만? 얘기 안 했는데요. 안 1,300만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녹음 전에 얘기했나 보네요. 이 굉장히 1,000만을 훨씬 많이 돌파한 영화니까 흥행도 성공을 많이 했었고,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하시죠? 카카. 저는 일단 그 감독하고 배우에 대한 어떤 그 관객들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일단 초반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 나서 영화는 입소문이잖아요. 그 입소문이 잘 난 것 같아요. 우리 최신웅 총리께서는 예, 저도 뭐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좀 솔직히 해서 운대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2015년 8월에 개봉했는데, 그 전에 이제 아시겠지만 뭐 2014년 1년 전에 이제 막 세월호 참사 있고, 오히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어떤 여기에 나오는 소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를 다 국민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많은 분들이 가슴에 이렇게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테랑에서 그런 것들을 건드려주고 또 시원하게 어떻게 보면 한 방 먹인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통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영화 보면서 그 공공의적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좀 성격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풍자성이 좀 강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힘에 그 재벌이나 권력의 힘에 그렇죠. 굴하지 않고 무식함으로 승부해서 결국은 그네들을 무너뜨리는 영화 안에선 적어도 그런 모습에 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 보면서 역시 유승환 감독님 블랙리스트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얘기하시니까 두 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 미스 프레시던트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그거 어디 떠 있어요? 그 지하에? 저기 그 뭐죠? 올레 TV 이런 데에 떠 있습니다.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번 보세요. 네. 네, 별로 보면서 좀 화는 나긴 했는데. 이 얘기 왜 했죠? 블랙리스트 하니까 저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 화가 났냐면 감독이 인터뷰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찬양한 영화가 아니라 가운데 놓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동의하지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 공식 마지막 발언 해보도록 하죠. 우리 먼저 시네마공화국 총리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최신웅에게 영화 베테랑은 네모다. 저에게 영화 베테랑은 사이다였던 것 같습니다. 사이다. 예,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말고. 칠성 사이다. 네. 국내 롯데 칠성. 이게 솔직히 좀 연기도 막 가장되고 내용도 그렇고 이게 좀 현실에서는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뭐 이런 거 보면서 막혀있던 속이 좀 확 뚫리는 것 같아서 사이다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네, 우리 각각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여기 써왔는데 저도 사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이다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정정하면 탄산 없는 사이다다. 탄산 없는 사이다? 네, 그러니까 탄산까지 있으면 되게 시원하고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더 있잖아요. 김 빠진 사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말 사이다처럼 통쾌하지만 그 현실을 보면 저희가 뭐 지난 겨울에 뭐 부조리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촛불을 들고 일어서서 지금은 약간 좀 정상화로 가는 좀 단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그 삼성 그 사장도 지금 이제 구속되고 이제 했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그 마지막 그 해피엔딩이 다 이제 전원 구속되고 하는 게 사실은 그 현실과는 약간은 조금 이제 모순돼서 더 사이다였지만 그래서 좀 그런 여운에 그 탄산 없는 사이다다라고. 그렇죠. 뭐 베테랑 2가 나오면은 뭐 조태호가 집행유예로 나온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근데 현실에선 보통 그게 더 가까웠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국정회의 주제 안건은요. 이제 그 대통령 각하와 총리께서 미리 사전에 청취자분들을 위해 고지를 하자고 했으니까 우리 다음 영화는
각각 뭘로 다뤄볼까요? 외국 영화 한번 해볼까요? 네. 누구나 봤음직한 거. 네. 그래서 아까 그 최총리 씨랑 최총리 씨, 최총리 네. 분과 얘기한 게 그 얘기한 최총리 씨가 얘기한 게 터미네이터 2를 해보자. 네, 그렇게. 터미네이터 2는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그쵸. 거죠. 예, 그게 91년도 영화인가요? 굉장히 네. 오래 20년, 3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인간과 사이보그의 대결이잖아요. 근데 요즘 한창 AI에 대한 막 열풍, 4차 산업혁명 조류독감? 얘기하면서 아니요. 네, 인공지능.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얘기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또 추억도 이렇게 또 다시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터미네이터 2는 줄 서서 봤거든요. 극장, 그죠. 대전극장에서 줄 서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방송 세 번째 국정회의 안건은 터미네이터 2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 그리고 메트로신문 최신웅 기자였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도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